1998년 가을, 전주. 싸늘한 바람이 오래된 연립주택 창틈으로 스며들던 시절이었다. 24세 이하연은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5살 터울의 언니 이서연과 함께 살았다. 빛바랜 벽지처럼 가난했지만 자매의 온기는 그 어떤 로보다 따뜻했다. 10살, 5살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여맨 후 서연은 하연에게 엄마였고 세상의 전부였다. 서연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성품은 하연의 작은 우주를 지탱하는 별이었다. 그해 봄 서연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과장으로 통하는 박민준과 결혼했다. 민준은 펀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녔고 서연을 끔찍이 아끼는 듯 보였다. 하연은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러나 민준에게서 언뜻 비치는 서늘한 눈빛과 그의 어머니 강미숙의 과시적인 친절함 뒤에 숨은 계산적인 냉담함은 하연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강미숙은 전주 시내에서 제법 이름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고아인 서연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언니의 눈부신 미소 뒤로 하연은 형언할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이 숨어있는 듯한 불길함이었다. 결혼 후 서연과의 연락은 눈에 띄게 뜸해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통화하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던 자매였다. 이제는 하연이 먼저 연락해야 겨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짧은 안부로 끝나기 일쑤였다. 어렵게 만난 서연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고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다. 가끔 보이는 손목이나 팔뚝의 옅은 멍자국에 대해 물으면 가구에 부딪혔어.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지 뭐야라며 황급히 옷소매를 끌어내리거나 화제를 돌렸다. 여름의 문턱, 더운 날씨에도 서연이 하연이 선물한 하늘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나타났을 때 하연의 불안은 의심으로 번져갔다. 민준은 서연의 친구 관계나 외출을 은근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민준 씨가 갑자기 야근이라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같은 서연의 변명은 점점 늘어갔다. 하연은 민준의 숨막히는 통제욕을 감지했다. 강미숙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일로 서연에게 면박을 주거나 하연에게 내 언니가 아직 뭘 잘 몰라서 민준이 속을 썩인다며 은근히 깎아내렸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고 하연은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다. 하연은 몇 번이고 언니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형부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러나 서연은 괜찮아, 정말이야.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라며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공포를 하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더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언니가 스스로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주말 하연은 예고 없이 언니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하연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민준과 마주쳤다. 그리고 다용도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하연이 다용도실 문을 열자 겁에 질린 서연이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서연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살짝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연의 다급한 물음에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아, 하연아, 그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그때 거실에서 민준이 다가왔다. 처제 왔어? 서연이가 또 칠칠맞게 넘어져서 속상해하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는 과장되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연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하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하연은 언니를 어떻게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연은 강미숙을 찾아갔다. 그녀의 한정식 집은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한산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강미숙은 하연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 언니 일 때문에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폭력성에 대해 넌지시 알렸다. 서연의 몸에 난 상처들, 겁에 질린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미숙의 반응은 냉담했다.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지 어디서 아내 될 사람이 남편 흉을 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내 언니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예민해서 우리 민준이 속을 썩이는 모양인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오히려 하연과 서연을 나무라는 강미숙의 태도에 하연은 절망감을 느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애나 낳고 살림이나 잘하라고 해. 그럼 민준이도 잘해줄 거야. 강미숙은 그렇게 쐐기를 박았다. 어쩌면 그녀는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서연은 하연에게 어렵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하연아, 나 아기 가졌어. 정말, 언니, 축하해. 그러나 서연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민준 씨는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았어.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 폭력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봐 매일 밤 악몽을 꿔. 서연은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혼은 꿈도 못 꿔한다고 해. 민준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다. 하연은 당장이라도 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서연은 완강히 거부했다. 내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그리고 혹시 알아? 아기가 태어나면 민준 씨도 달라질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언니의 모습이 하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늦은 밤 하연은 민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연이 집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서연은 이미 유산을 한 후였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은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내가 발을 헛디뎌서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라며 슬픔을 연기했다. 병원에서는 실족으로 인한 사고로 간단히 처리되었다.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의 폭력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서연은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하연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민준은 주변에 아내가 유산 충격으로 몹시 힘들어한다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하연이 서연을 만나는 것조차 아내의 안정을 위해서라며 교묘하게 막았다. 하연은 언니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간신히 이어지던 힘없는 흐느낌뿐이었다. 하연아, 보고 싶어. 그 말이 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이야. 그리고 일주일 뒤 싸늘한 가을비가 내리던 날 오후 하연은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언니 이서연이 자택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자살로 마무리될 듯한 분위기였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장례식장에서 민준과 강미숙은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오열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하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다. 언니의 영정사진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하연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제 하연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찾은 신혼집. 한때 언니의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을 공간은 이제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침실 옷장 서랍을 열던 하연은 옷가지들 밑에 깔린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언니가 학창시절부터 쓰던 보물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서연이 차마 붙이지 못하고 하연에게 쓴 편지 형식의 일기장이 여러 권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 하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하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언니가 하연에게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이자 고통의 기록이었다. 하연아, 오늘 민준 씨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 처음에는 그냥 잔소리였는데 나중에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어. 너무 무서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걱정할까 봐.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어. 민준 씨가 술만 마시면 너무 난폭해진다고. 그런데 어머님은 내 탓을 하셨어.
내가 민준 씨 비위를 잘 못 맞춰서 그렇다고. 애 하나 낳으면 다 괜찮아진다고.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숨이 턱 막혔어. 하연아, 여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민준 씨는 기뻐하지 않았어. 오히려 짐스럽다는 표정이었지. 그날 밤 그는 또 술을 마셨고 내 배를 발로 찼어.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면서 하연아, 내 아기가 죽었어. 의사 선생님은 사고라고 했지만 아니야. 민준 씨가 죽인 거야. 일기장에는 민준의 점증하는 폭언과 폭행, 술에 취해 저지른 만행, 병적인 의심과 감시, 경제적 통제, 그리고 유산을 초래했던 끔찍한 폭력의 순간들이 날짜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미숙이 서연을 어떻게 회유하고 가스라이팅 했는지에 대한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의 해독하기 힘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연아, 나 너무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절규를 읽으며 하연은 오열했다.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다. 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왜 나는 더 일찍 언니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러나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언니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하연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민준과 강미숙을 찾아갔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연이 일기장을 내밀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일기장을 빼앗아 불태우려 했고 강미숙은 죽은 연말을 어떻게 믿어? 어디서 그런 걸 조작해서 가져와? 돈이 필요하면 곱게 말로 해라. 이 더러운 것아! 라며 하연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만행을 이미 작은 녹음기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하연은 언니의 일기장과 녹취 파일을 증거로 경찰에 민준을 상해치사 지속적인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미숙 또한 폭행 방조 및 협박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수사 초기 민준 측 변호사와 지역사회에서 강미숙이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담당 형사마저 단순 자살 사건으로 보이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며 하연을 회유하려 했다. 동네 사람들은 박 과장네 그 여자 원래 좀 우울증이 심했다더라.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복에 겨워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라며 수군거렸다. 하연은 이런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요청하며 끈질기게 싸웠다. 일기장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처참해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과거 서연이 민준의 폭행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이웃, 과거 서연의 비명소리와 부부싸움 소리를 여러 번 들었던 애 결정적 증언이 더해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몇 달 후 법정에서 민준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미숙 또한 폭행 방조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법정을 나오며 하연은 허탈감과 함께 작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어떤 처벌도 언니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하연은 언니의 작은 묘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니가 아파트 뒤편에서 몰래 돌보던 길고양이 나비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알게 된 나비는 이제 하연의 작은 가족이 되었다. 슬픔은 여전히 하연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법학개론책을 펼쳤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하연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언니의 죽음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언니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전주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마치 하늘에서 언니가 하연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처럼. 하연은 나비를 안고 천천히 그러나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